안녕하세요. 사연의 파치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 영상을 하나씩 틀어놓는 취미가 있는 여자랍니다. 귀는 흥미로운 사연의 내용을 열어두고 손과 눈으로는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아주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일상 속에서 지루한 과정을 처리하실 일이 있거든 사연 영상을 하나씩 틀어놓으시면 덜 지루하고 시간도 빨리 가고 재미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사연을 신청하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왔는데 드디어 현실로 이뤄보네요. 이렇게 별거 아닌 듯 싶어도 작은 도전을 통해서 일상의 활력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넓게 보면 인생의 그림이 다채로워지고요. 단조로운 것만큼 지루한 것은 없으니 인생이 다채로운 모양으로 사라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처럼 무서운 내리막길 구간이 있다면 그건 또 너무 감당하기 힘들겠죠. 언제 상승 곡선이 있을지 기약이 없으니 내리막길 구간을 내려간 다음에는 온통 눈앞이 캄캄할 테니 말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런가 불로소득을 향한 접근 방식이 너무 쉬워져서 아직 사리분별이 안 되는 젊은 어린 나이의 청년들이 많이 희생되네요. 한창 젊은 청소년들의 비트코인 실패 뉴스가 시끄럽게 보도되고 있을 때 어떤 어르신이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내시기를 요즘 젊은이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모을 생각을 안 하고 요행들만 바라면서 사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사는 방법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답안지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저의 경험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셨을 당시 서로 집안의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물건을 떼다 파는 일을 하셨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 두 분의 수완이 무척 좋으셨고 그 일로 제법 큰 돈을 벌게 되셨습니다. 옛날 그 시절은 다 같이 못 살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두 분도 무척 가난했고 하루하루 고된 생각밖에 안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친할아버지께서 크게 결심을 하셨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지만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는 못 살게 한다. 내 자식한테는 안 돼. 당신의 삶을 자식에게 대물림 해주기 싫으셨던 것이에요. 그 결심을 당연히 친할머니께서도 적극 동조해 주셨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다가 과감하게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셨던 거예요.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죠. 두 분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는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신 정말 멋진 분들 아래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라나셨던 거예요. 쉴 틈 없이 움직이셨던 두 분의 노고 덕분에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적을 제외하고는 배를 골아본 적이 없으셨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죠. 아버지가 성인이 되시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집안의 형편은 점점 더 나아진 상태였고요. 쉬지 않고 달려온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온 자식은 그를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매사에 핑계를 대지 않았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자식도 열심히 달려오신 부모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마냥 치열하게 성공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도 그 안에서 자식이 자기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진석이가 인물이 빠지기래 뭐르래.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우리 아들이 대체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갔을까? 부족한 게 한도 끝도 없어 보이는 놈들도 잘만 장가들 가던데. 어디 가다뿐이야? 이미 자기 애들도 낳고서 그렇게 살던데. 그렇게 부족한 놈들도 자기 가정 꾸려서 잘만 사는데 도대체 우리 잘난 아들은 왜 그걸 못하느냔 말이야. 도대체 왜? 특히나 친할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결혼 문제 앞에서 걸핏하면 당신의 가슴을 두드리셔야 했습니다. 그만큼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이셨던 거죠. 친할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아직 진석이 녀석에게 자기 짝을 만날 때가 안 왔을 뿐이겠지. 참을성 없이 보채는 친할머니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하셨다고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제는 친할아버지도 역시 초조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석이 이 녀석은 머리가 미친 건가? 아니면 몸에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가?
벌써 나이가 몇인데 얼른 장가들어서 집안에 대를 이을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일만 하다가 죽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요. 진작에 우리 아들 멱살 잡아 끌어다가 결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맨날 무슨 놈의 때가 있다느니 하면서 나더러 참을성 없이 굴지 말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와서 후회가 들어요? 겉봐요. 내 말이 맞았지? 알겠으니까 그만 심통 부리고 얼른 진석이한테 붙여줄 짝이나 구하러 다녀봐. 어디 괜찮은 며느리가 뭐 있나 없나 당신이 좀 알아보란 말이야. 이쪽 바닥 중개쟁이들은 내가 도통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아들이 워낙에 나무랄 데가 없이 자랐으니 누구인들 짝으로 성에 차겠냐마는 뭐 그럴저럴 괜찮은 며느리가 있는지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보리다.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최고 신랑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이셨습니다. 친할아버지의 곁에서 함께 일을 해오셨던 그런 분이셨으며 여장부 기질 또한 지니고 계셨던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마당발과 매의 눈을 동시에 발동시켜서 최고의 신부감을 찾고자 나셨습니다. 웬만한 신부감이 아니면 당신의 눈에 며느리감으로 절대 만족스레 보이실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친할머니께서 회상하시기를 아버지가 나이가 그 당시에 좀 있는 분이다 보니 어린 여자들은 시집을 안 오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능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시집을 오겠다며 손을 들었다가 보통 내기가 아니신 친할머니를 딱 마주하고 나면 또다시 너나 할 것 없이 그 들었던 손을 슬그머니 내려서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친할머니께서는 그 젊은 아가씨들이 죄다 배가 불러서 사리분별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의 아들 같은 최고 신랑감을 마다한다는 게 말이 안 되었거든요. 친할머니께서 아들 사랑이 너무 지극하셨기 때문에 착각을 그리 하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아버지의 조건이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요즘도 아니고 그 시절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는 모양새가 중매나 맞선을 끼는 경우가 허다했고 여자 쪽이 나이가 한참 어린 게 전혀 놀랍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정말 희한한 게 며느리감이 안 구해지더라고요. 주변에서 친할머니를 향해 그것이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런 소리를 오죽하면 자주 하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당신의 결혼 문제 때문에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서 자꾸만 언쟁을 하는 일이 생기자 재차 의견을 내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저 정말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싶다니까요. 두 분이 언쟁 벌이시던 거 있고 사이좋게 동시에 기함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요. 안 된다. 진석이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돼 이놈아. 그래 우리가 뭐하러 이날이 때까지 피똥 싸가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너 잘 되는 거 보려고. 네가 어려움 없이 잘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네가 결혼 안 하면 우리는 어떡하니? 강인한 친할머니께서 드물게 눈물까지 글썽글썽 하시자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셨어요. 결혼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만 살아도 좋아요. 우리가 안 좋아. 진석아,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결혼을 하는 거란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법이야.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뒷산 아래에 사시는 용철이 삼촌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어 가던데 그래도 잘만 사시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인간이라고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잖니. 그건 동네 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결혼 안 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만 지나보잖아요. 그때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모두가 말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뭘 두고 봐. 나는 안 두고 보련다. 나는 우리 진석이가 결혼하는 거 보련다. 나는 누구보다 잘난 우리 아들 진석이가 결혼 안 하고 주변에서 이상하다는 손가락질이나 받으며 늙어가는 거 그거 절대 용납 못해. 진석이 너 딱 말해봐라. 결혼을 하면 어디 죽는 병이라도 걸렸니? 그래서 그래? 아니에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없어요. 여자친구를 2번 사귀어봤지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팔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대신 일을 할 때면 즐겁고 힘이 납니다.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그러는 버릇을 너는 왜 네 아버지한테서 쓸데없이 물려받았어? 진석아, 너 혹시 만약에 너 마음에 드는 여자 나타나면 그때는 결혼할 거니? 응? 그럴 거지?
글쎄요.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소개해주신 여자들은 제 마음에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전부 좋은 분들이었으나 결혼할 인연은 아닌 듯 싶었어요. 그 여자들 다 잊어버려. 내가 원하는 며느리감들은 애초에 아니었는데 거참 희한하게 실이 너하고 붙여줄 아가씨 후보들이 내 손에 안 잡혀 들어온단 말이야. 암만 생각해도 요상해. 어머니, 제발 적당히 하세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드시니까 하늘이 일을 그르쳐 놓는 것이겠죠. 아버지가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으나 친할머니의 의욕은 더욱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대수였겠나요? 당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만큼 우선시 되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이제 할머니께서는 친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아가며 다른 지역까지 출동하셔서 며느리감 물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3명의 신상을 기재하여 아버지에게 내미셨죠. 드디어 됐다. 우리 아들, 이제 이 중에서 네 마음에 가장 드는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돼. 내가 셋 모두한테 이미 모든 동의 다 받아놨다. 너만 대답하면 이제 끝이야. 그러자 아버지는 몹시 난감하신 얼굴이 되셨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앞에서 사흘 후에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두 분은 영문을 모르셨고요. 심사숙고해서 선별해내신 며느리감 후보들이 친할머니께선 모두 마음에 드셨어요. 그건 친할아버지 역시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래서 두 분은 더욱 떨리는 심정으로 사흘 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혼자 귀가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옆에 동반하신 상태였습니다. 두 눈을 의심하시던 두 분 앞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저희 어머니가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꾸벅 인사를 올리는 모습에 친할머니께서는 설명을 요구하시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신 나머지 급하게 움직이시다 넘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거실에 우당탕탕 소리가 울려 퍼지고 친할머니께서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손에 3명의 며느리감 후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짤짤 흔드시며 저희 어머니가 대간절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디 사는 누구인지 당장에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어머니가 두고두고 곱씹으셨죠. 뭐라고? 집에 돈은 없는데 빚이 있어? 그리고 애가의 상황을 들으시자마자 친할머니께서는 반쯤 혼절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당신께서 오만 고생을 다해가며 최고의 며느리감을 찾아 헤매셨으니 그러실 만도 했죠. 친가 집안하고는 외가 집안의 양상이 반대였는데요. 사실 외가족이 원래 그런 대로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열심히 맨 땅에 헤딩해가며 자수성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던 게 친가였다면 원체 사는 형편이 그럭저럭 따라주었건만 난데없는 비극을 맞이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게 외가였던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당신의 지인 두 분에게 사기를 당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내 평생 게으름 한번 떨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오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애쓰고 재산관리도 내 나름대로 착실하게 했건만 이런 기가 막히는 일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날려먹었구나. 나와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내 뒤통수만 내내 노리고 있을 줄이야.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내가 너무 아니라고도 순진하고 바보 같았구나. 어찌 겁도 없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으면서 함부로 감히 믿어버렸는가. 내가 왜 그랬을까? 대체 왜? 외할아버지께서는 피를 토하시는 심정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사기를 치고 돈을 챙겨서 잠적해버렸던 그 나쁜 놈들은 밤낮 없이 원망하고 저주하셨고요. 타고난 풍채만큼이나 항시 기세가 좋으셨던 외할아버지께서 충격과 절망에 빠져 쓰러지신 것에 외할머니께서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외가에 닥친 그 비극적인 사건은 외가 식구들에게 경각심을 안겨주었어요. 절대 남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이 새겨진 것이었죠. 어느새 외가 식구들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세상 일이란 전부 부질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모든 것을 다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눈빛들이 살벌해졌죠. 햇살이 내리쬐던 보금자리는 이제 하루 종일 어두침침한 단칸방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다들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시는 그 이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지낼 수 없을 것처럼 되고 말았던 그때였으나 사는 게 전부 다 부질없다고 고단한 표정으로 내내 일만 하다 정말 짧은 휴식 시간에 밖에 나와 멍하게 앉아 계셨던 어머니를 운명같이 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딱 발견하셨는데 그 즉시 눈이 번쩍 뜨였던 것이에요. 특별한 용건 아니라면 저리 꺼지세요. 안 죽고 살려면 돈 벌어야 해서 바쁩니다. 1초가 아까워요. 아버지가 다가가서 말 한마디 안녕하세요라고 하자마자 어머니한테 들으신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에 온통 어머니뿐이었죠. 그 무렵 친할머니께서는 본격적으로 며느리감 물색에 나서겠다고 하고 계셨는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희한하게 어머니밖에 안 떠오더랍니다. 딱 한 번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바라보았던 여자가 잊혀지지 않아 아버지는 당신이 아무래도 이상한 놈이니까 절대 결혼 같은 건 못할 거라고 더더욱 생각이 드셨던 겁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친할머니께서 아예 다른 지역까지 가서 완벽한 며느리감을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것을 들으셨던 아버지는 초조해지셨습니다. 어머니를 보셨던 곳에 찾아가서 무작정 기다리셨죠.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공장 건물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오시는 걸 보자마자 교제를 청하셨고요. 나에 대해 뭘 한다고 다짜고짜 교제하자고 그러세요? 이제부터 알아가야죠. 좋은 말로 할 때 꺼지세요. 저는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쪽을 믿을 수가 없고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기꾼이에요. 마침 그쪽이 사기꾼처럼 보이고요. 아버지는 제발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할 기회를 달라며 간청하셨습니다. 당신이 멀쩡히 일하는 것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 집에 돈도 있다는 걸 확인만 해달라고 비셨고요. 어머니는 너무나도 그때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국밥을 사주면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허겁지겁 국밥을 드셨고 아버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살아오신 인생을 그 앞에서 줄줄 읊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제할 상대가 아니라 결혼할 상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고요. 아버지는 맞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약속하신 과정인 고작 국밥집에서의 그 대화가 끝이었답니다. 놀랍게도 이게 사실이고요. 차라리 아무도 몰래 절절한 교제를 해왔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따위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냐며 친할머니께서는 분에 미치겠다고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러자 아버지가 조심스레 대답하셨죠. 그래도 될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영영 결혼은 못할 것 같은데요. 뭐가 어쩌고 저째? 세상에서 제일 잘난 우리 아들 진석이가 대체 어쩌다가... 친할머니께서 가슴을 치며 우시는 동안 친할아버지께서는 평정을 찾으신 뒤 일단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화가 길어지게 되었고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외가 집안에 원래부터 그렇게 사정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으나 천인공노할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자 친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슬픈 일이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뭐예요? 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요? 내가 찾아온 최고의 며느리감들이 여기 이렇게 셋이나 됐는데 설마 저 어설프다 못해서 모자란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아줄 작정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정말 기이할 정도로 진석이하고 맺어줄 아가씨를 찾지 못했었는데 그게 어쩌면 이유가 다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하늘이 정해준 짝이 따로 있었던 거지. 그 짝이 지금 저 모자란 아가씨라고요? 모자라도 별 수 없지. 과분하게 흘러넘치는 것보다야 조금 모자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얼마나 우리 아들 위해서 온갖 사력을 다했는데 겨우 저런 아가씨 며느리로 맞을 순 없어요. 집안은 빚이라니.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집안이 그리 됐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시련 맞이할 수 있는 법이야. 우리도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 그러니 우리가 측은한 마음으로 품어주세나. 우리 아들 더 늦기 전에 장가 보내야 할 것 아니야. 그래요. 머리로는 내가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다고요. 하지만 이 가슴이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우리 잘난 아들이 고작 저런 아가씨한테 홀라당 넘어간 게 기가 막히다고요.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울분을 토하시는 와중에도 아버지만 난감해 하실 뿐이지 어머니는 허공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에 더욱 화딱지가 나셨습니다. 마지못해 결혼은 허락해 주어도 앞으로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반응은 간결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에 친할머니는 처음으로 흠칫하셨습니다. 5년 동안 지옥의 구렁텅이 속을 사정없이 구르셨던 어머니의 내공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친할머니께서 그 어떤 괴롭힘을 선사하시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빚에 시달리지 않고 자는 공간도 넓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너무 행복하셨고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보고 얼떨결에 결혼하셨던 어머니셨으나 아버지와 부부싸움 하는 법 없이 평화롭게 잘 사셨답니다. 어머니만 보면 이를 바득바득 하시며 당신이 최고의 며느리감을 찾아내기 위해 드렸던 그 모든 헛수고를 떠올리시느라 악에 받쳐 계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마음을 열게 되셨어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해 가세가 주저앉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친할머니께서 느끼기에는 격을 갖추신 분들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게 바로 졸부가 가지지 못한 고전적인 품격이라고 여기신 친할머니께서는 자연스레 당신의 며느리를 향해 가산점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아들을 딱 낳으셨거든요. 드디어 손자를 얻었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점지해준 운명이었던 거야. 마냥 모자란 줄 알았는데 잘하는 것도 있었구나. 기뻐하시는 친할아버지 옆에서 친할머니께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 입이 찢어지려고 하셨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기를 당해 이제 집안이 폭삭 주저앉고 영원히 우중충하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잘 사는 집안에 시집을 가셨으니 그런 다음에 태어난 제 친정오빠는 외가 식구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머니가 그 집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향한 모두의 애정이 엄청났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를 안고 외가에 방문이라도 하면 모두가 기다렸다가 버선발로 뛰어났습니다. 큰이모는 오빠를 오죽하면 우리 왕자님이라고 부르셨으니 말 다 했어요. 외가의 빚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친가에서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친가 집안이 잘 살기는 했어도 엄청난 부자라거나 그런 건 또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딴에는 대단한 결심으로 그 빚을 갚아주신 거였고요. 그러니 외가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두고 감사할 일이었으며 마음에 빚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아들을 향한 마음은 극진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장가를 간 것만으로도 눈물겨워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어렸던 전의 눈에 바라본 집안의 풍경이란 그랬네요.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외가를 방문할 때면 아버지는 귀한 대접을 받으셨으며 오빠는 애정어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머니를 난세의 영웅 바라보듯 하셨죠. 저는 그런 풍경을 항상 재미있어 하던 아이였습니다. 둘째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오빠보다 후순위로 항상 밀려났지만 그걸 가지고 단 한 번도 억울해하고 서운해한 적은 없었죠. 그래서 다들 이런 저를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오빠를 질투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다들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질투가 안 났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런 저를 보실 때마다 친할머니께서는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왜 하필 우리 귀한 손자가 아니라 소녀가 저런 차분하고 대범한 기질을 물려받은 건가. 저희 부모님의 침착한 성격이나 과감한 판단력 이런 것들을 제가 고루 물려받았다고 보셨죠. 반면에 저희 부모님이 지니신 잡생각을 너무 오래하는 습관이나 충동적으로 일을 벌리는 기질 같은 것은 오빠가 물려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빠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함께 받으며 학창시절에 공부를 무척 잘했으나 독특하게도 잘하는 과목만 잘했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문과형 머리였어요. 오만 잡생각을 붙잡고 길게 늘어지는 오빠의 머릿속에는 딱딱한 공식이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오빠처럼 머리가 비상하진 않았어도 전 과목을 고루고루 다 잘 해내는 편이었고요. 불길하다. 왠지 불길해. 친할머니께서는 뭐가 그렇게 불길하신지 집에서 공부하는 제 모습만 보면 부릅뜬 눈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는 꼭 오빠에게 간식 하나라도 챙겨주려 걸음을 옮기셨고요. 맨날 어디가 편찮으시네 어쩌네 하시는 분들은 친할머니셨으나 먼저 돌아가신 쪽은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룰 거 다 이뤘다고 말씀을 남기셨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드시 회사를 잘 키워서 이어가라는 당부를 거듭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맨 처음 물건을 떼다 파시는 것으로 시작했던 일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어느새 멀쩡한 회사의 모습까지 갖추게 되었죠. 시작은 친할아버지께서 하셨으나 본격적으로 회사를 차려낸 건 아버지의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결혼을 남들이 하는 나이에 하기만 했어도 내 자식이 회사 물려받을 후계자 위치에 이미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그걸 못 보고 돌아가시다니.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훔치시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한참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던 아버지였으나 그거와는 별개로 남들에 비해 너무 늦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에서 오는 후회가 있으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니는 오빠를 향해 이제 정말 책임이 막중해졌으니 쉴 수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마침 오빠가 수험생이었거든요. 내가 꼭 대학을 잘 가야 돼. 명문대 나와서 아버지한테 힘이 되어드려야 돼. 내가 회사를 나중에 물려받아야만 돼. 내가 해내야 돼. 근데 해낼 수 있을까? 이상하게 오빠는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삼수까지 하고 말았어요. 재수도 아니고 삼수를 하는 동안 오빠는 원체 양가에서 든든한 지지를 받던 존재였기에 별로 고생은 안 했죠. 모두가 오빠를 응원하며 애정을 보내주고 있었으니까요. 친할머니께서는 물 떠놓고 매일 기도를 올리셨답니다. 삼수를 한 것 치고는 썩 그렇게 대단한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 오빠와 다르게 저는 단번에 명문대에 입학해냈고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캥기다는 눈빛을 한 채 저를 축하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쩌면 친할머니를 포함한 모두가 예감을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모두에게 기대와 사랑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아온 오빠의 몰락과 상대적으로 희미한 존재감을 자랑해온 제가 이뤄낸 대반전의 서사를 말입니다. 발단은 오빠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 웬 여자친구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어요. 오빠가 사귄 여자친구가 4살 연상인데다 고아 출신이었거든요. 놀라운 건 오빠가 그 여자친구한테 푹 빠져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일단 결혼부터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거였고요. 저희 부모님이 놀라시기 이전에 친할머니께서 개거품을 모시는 게 먼저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그딴 것을 만나? 안 되겠다. 이 할미가 나서야지. 오빠의 기행에 외가도 한바탕 뒤집어진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친할머니께서는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내신 상태에서 오빠와 결혼을 시킬 만한 지덕체를 다 갖춘 아가씨의 정보를 얻어다 5명으로 추리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옛날에 비하면 후보 숫자가 2 늘어난 셈이었죠. 하지만 그걸 본 오빠가 반항심이 발동해서 대학을 졸업하기 무섭게 그 여자친구와 잠적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도피였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괘씸히 하셨고 알아서 책임지고 살라고 선언하셨어요. 당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던 데다 회사가 점점 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는데 아들이라는 게 그런 사고나 치다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천인공노할 만했죠. 어머니 또한 비슷한 입장이셨고요. 친할머니께서 알아놓으신 지 오래였는데 손자 사랑이 지극하셨다곤 하나 그 이전에 아들 사랑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리신 결정을 친할머니께서는 뒤집으려 하지 못하셨어요. 옛날부터 유독 오빠를 예뻐해온 외가 집안만 매일 초상집이었습니다. 외가 식구들이 몰래 오빠의 연락을 하며 뒤에서 도와주기 시작한 걸 다른 사람들도 모두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지냈고요. 명문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2년 1개월 동안 사회생활을 해봤고요. 그런 다음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분위기부터 읽으면서 업무를 시작했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손자가 아니라 소녀가 좋은 걸 다 물려받고 태어난 걸 내가 진작에 알아봤었지. 저로서는 좀 민망하게도 이제 회사로 들어간 직후부터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지내야 할 때가 되었죠. 친할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뭘 타고나기는 했던 건지 회사에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이걸 처리할 수 있고 저걸 진행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너무나도 잘 그려졌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당신보다 제가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눈을 지니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과찬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때 저를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눈빛은 한없이 진지하기만 했답니다. 저희 집안에 좀 독특한 내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한쪽이 많이 기우는 결혼을 했거든요. 기우는 쪽은 남편 쪽이었고요. 남편은 명문대를 나온 브레인이었고 중견기업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다가 저희 아버지의 회사로 넘어온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몹시 가난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크게 사기를 당하셔서 전 재산을 다 날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만회해 보시려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다가 죄다 실패하신 뒤에 빚만 잔뜩 쌓으셨고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왠지 저희 외가가 옛날에 겪었던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사기 때문에 집이 주저앉은 거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 사정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관심이 가져졌던 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술병이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죽기 살기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만 매진했고 그 결과 명문대 입학이라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기특한 아들만 바라보시며 삶을 놓지 않으셨고 식당 일부터 새벽 목욕탕 청소일까지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쉬지 않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봤자 가난을 벗어날 수는 없었으나 이제 명문대생이 된 아들이 희망의 불씨를 피워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외동이 아니었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우이인데요. 신우이는 남편과 다르게 공부에 썩 재능이 없었어요. 끈기도 없었고요. 취업이 잘 된다는 전문대만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마저도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었다네요. 네가 대학을 나와서 뭐하게? 하루빨리 돈이나 벌어서 네 오빠 학비에 보탤 생각은 않고 전문대? 그것도 대학이니? 괜히 2년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는 해교나 용돈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며 시누이에게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살기 힘들고 팍팍해 죽겠는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건데 딸이 함께 희생하면서 협조는 못해줄 망정 자기는 대학이나 가겠다고 그러고 있었으니 답답하고 배신감마저 드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시누이는 속으로 많은 서러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남편도 그 사정을 다 알았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잘 되어서 시누이한테 많은 걸 누리게 해주면 될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 시기에는 모른 척하며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나 봐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돈이나 벌어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던 시어머니를 보며 열이 받았던 시누이가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집에서 싹 챙겨가다가 잠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시어머니께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네요. 가뜩이나 고된 일 하시며 몸 상태가 썩 좋지 못하셨는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으시니 몸이 못 버텼던 거예요. 병원으로 실려가신 시어머니께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신 이후 혈관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잘못 키운 딸년이 없는 돈까지 다 털어갔는데 내가 괜히 수술 받아서 빚만 늘리는구나. 시어머니께서는 분노에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문대생이었기에 그나마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그때 해결을 볼 수 있었고요. 대기업도 노려볼 수 있었으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끝에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빠르게 자리부터 잡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달렸죠. 이 악물고 남편이 일만 하면서 살았고 시어머니께서는 일주일에 2번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은 돈이나마 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삶의 낙은 아들뿐이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의 인생에서 진리이자 빛이었던 거예요. 중견기업에서의 회사 생활에 적응을 마치고 안전 궤도에 접어들자 남편이 여자친구도 만들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계거품을 물고 반대하신 바람에 금방 헤어졌습니다. 감히 지방대 나와서 고작 격리일이나 하는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 아들은 미래의 대통령감이야. 근데 고작 그딴 년이 내 아들을 홀려? 시어머니께서는 악에 바치실 대로 바치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웬만큼 성에 차는 그런 아가씨가 아니면 당신의 아들 옆에 나란히 서는 것조차 용납할 수가 없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저희 친할머니 경우와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남편의 지난 사정을 알면 알수록 강하게 느껴지는 기시감이라는 것을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익숙했죠. 결정적으로 시누이 일도 그러했습니다.
집안에 없는 돈마저 다 챙겨서 잠적했던 시누이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던 건데요. 시누이가 혼자는 아니었어요. 갓난 아기를 품은 채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넋이 나간 채로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네가 낳은 아기는 아니지? 그리고 시누이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대답했고요. 왜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혼자를 하고 마셨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와중에도 당신의 딸을 향해서 애아빠는 그럼 어디 있냐며 그런 걸 물어보셨다고 해요. 애아빠는 도망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대답이 들려오자 그때는 정말 혼절을 하고 마셨습니다. 이건 역시 제 친정오빠와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어딘가 연상되는 사연이었죠. 하나뿐인 여동생이 아빠도 없는 아이를 데리고서 집에 오다니 남편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때 하늘이 노래지는 것만 같았다네요. 첩첩산 중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잘 다니던 중견기업에서의 생활을 그만두고 저희 아버지 회사로 넘어오기로 결심한 것에는 시누이가 지대한 공을 세웠던 거예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곳, 그러면서도 앞으로 망할 염려가 없는 곳,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의 이직을 꿈꾸던 남편이 아버지 회사로 넘어왔고 그렇게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걸어온 길마다 첩첩산중이었던 데다 악에 바칠 대로 바치신 시어머니의 참견까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결혼 정년기가 지나고도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이 남편이라고 해서 왜 없었겠나요? 그러나 자신이 처해 있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태까지 그럴 수가 없었던 것 뿐이죠. 남편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부모님의 일화가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에 휩싸여 어머니를 처음부터 사랑하게 되셨던 아버지와 딱 한 번 함께 국밥을 먹던 그 자리에서 먼저 결혼을 하자며 이야기를 바로 꺼내셨던 어머니의 그때 그 심정. 그 이야기의 모든 것이 저에게 해당되었으니까요. 돌려서 표현할 것도 없었던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보다 연상인 만큼 진중한 태도를 많이 지닌 남자였어요. 제가 분명 배울 점도 많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타고난 능력 그리고 배경에 기대어 일을 처리할 때 약간은 오만한 구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을 보면서 왠지 겸손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스스로가 아직 나는 멀었구나 라는 기분을 처음 느꼈고요. 그걸 느끼게 해준 남편과 앞으로 기나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놀랍게도 제 뜻을 무조건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 선택이라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봐주셨어요. 때로는 과감한 직감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더라. 내 경험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내일 하고 계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드디어 미쳐서 이상한 결혼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이런 기행을 벌일 것 같으면 차라리 오빠를 용서하고 데려와도 괜찮지 않느냐며 애절한 목소리를 내셨죠. 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저를 향해서 잘해봐라 같은 응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분이랍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일단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야, 그게 정말이니? 진심인 거야? 몇 년을 아무 여자하고도 안 만나고 지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막 애가 타고 미치겠다가도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못 만나고 그러는 걸까봐 빨리 차마 결혼하라고 채근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만 졸이고 있었는지 모른다. 네가 혼자서 늙어 죽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간밤에도 그 걱정으로 잠을 설쳤는데. 자, 그래서 어떤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니? 응? 당연히 아가씨 소리 듣도록 너보다 한참 어린 여자겠지? 그렇겠지? 네, 저보다 어립니다. 한참 어리진 않지만 저보다 잘나고 능력이 아주 좋은 여자예요. 뭐? 너보다 잘난 여자가 어딨어? 누군데? 뭐하는 여잔데? 제가 다니는 회사 있잖아요. 회장님 딸이에요. 뭐? 무슨 딸? 누구? 회장님 딸?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오열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해냈다고 내 아들 최고로 장하다고 외치시며 너무 기뻐서 울다가 끝내 탈진하셨을 정도였다네요. 저도 항시 바쁜 몸이었고 시댁하고 가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뵐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만 드려도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분이었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다 해줬네. 아이고, 황송해라. 바쁘고 귀한 우리 며느리가
굳이 나 때문에 시간 안 내도 됐는데 미안해서 어쩐담? 아니에요, 어머님. 더 자주 연락 못 드려서 그게 죄송하죠. 다음 주말에는 꼭 찾아뵐게요. 적정의 선이라는 걸 아주 적절하게 지키며 잘 지내는 그런 고부 관계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나서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는데 정작 아버지는 의연하셨습니다. 저를 믿는다고 해주셨어요. 내가 말했었지. 너는 나보다 멀리 내다보는 눈을 지녔다. 너의 선택을 믿고 앞으로 곧게 나아가라. 너라면 해낼 수 있어. 나보다 더 멋지게. 그리고 아버지는 오빠를 진작 용서해주지 못하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를 알아들었죠. 슬픔 속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대비는 지체될 수 없었죠. 저는 아버지가 위독하셨을 때부터 남편과 상의해온 것들을 실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제 결정을 다 짐작하고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오래 미뤄줄 수 없어 빠른 준비를 마친 끝에 발표를 했습니다. 뭐? 내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아? 이럴 수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기특한 내 아들이 결국에는 거기까지 해냈구나. 아들 바라기 시어머니께서 감격에 차셨으면 물론이고요. 남편이 회사의 대표로 등극한 걸 직접 봐야겠다고 하셨고 당연히 회사로 와보고 싶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부부가 흔쾌히 시어머니를 맞이하였어요. 회사 건물에 도착하신 시어머니를 남편이 듬직한 모습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그런데 감동에 젖은 눈으로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며 이동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돌연 저를 보며 포욕스러운 눈빛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뭔데 여기 있니? 너는 이제 없어도 되는데 말이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머님도 잘 아시면서요. 잘 알지. 이제 내 아들의 것이 된 회사라는 거.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니? 네가 내 아들 옆에 계속 붙어있으면 내 아들의 뜻대로 회사 꾸려가는 것에 방해만 되겠지. 네가 얼마나 창업주 핏줄이랍시고 오만참견 다 하겠니? 그래봤자 이제 이 회사는 내 아들 건데. 그러니까 너는 이만 퇴장하는 게 좋겠다. 네 역할 다 해줬으니까 내 아들하고 조용히 이혼만 해주면 내가 아주 바랄 게 없겠어.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어이없는 웃음 정도만 지어진다는 게 제가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류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얗게 질린 남편이 당장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미치신 거예요? 노망 나셨어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장 일단 나가세요. 나가긴 뭘 나가? 내 아들 회사에서 내가 있겠다는데. 어머니, 여기 제 회사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 회사 아니라고요. 실질적인 회사의 소유주,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자 실권자는 어머니 며느리예요. 어머니 아들은 그냥 말 그대로 꼭대기에서 일을 하는 대표 역할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남편이 분통을 터뜨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얼이 빠져버리셨습니다. 입만 뻐끔거리시다가 저를 돌아보셨고요. 민망함과 수치시며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셨죠. 그러더니 앓는 소리를 내시며 쓰러지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 부부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링겔을 맞으시고 금세 회복하셨고요. 창피해서 얼굴을 차마 못 드신 채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간신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차라리 잘됐다 생각했고 이참에 이 일을 명분 삼아서 시어머니와 손을 긋고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도 그러라고 했고요.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들과 분리가 돼서 지내는 편이 나아 보였습니다. 남편도 동의를 했네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을 부르짖으며 한참 동안 우셨으나 시간이 좀 더 지나자 당신의 딸과 손주라는 현실로 눈을 돌리셨죠. 점차 현실에 순응해 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채로 살고 있던 오빠의 여자친구 말인데요. 아이가 암만 해도 저희 집안 얼굴이 아니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오빠의 자식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빠가 배신감과 허무함에 치를 떨었죠. 심지어 그 여자친구는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를 등쳐먹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로 몰래 오빠를 도와줬던 외가 쪽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찔렀고요.
어머니와 상의를 한 끝에 그래도 그쪽에게 아이를 키우면서 몇 년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건네주었네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그 후로 오빠는 큰이모가 주선을 해준 아주 참한 새언니를 만나 결실을 맺었고요.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안 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고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손자와 손녀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두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남편에게 시집가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이른 나이로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음식 장사를 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아 그런지 아니면 장사에 소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장사한 음식점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아들이 둘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그때 당시 제 나이는 28살이었고 첫째 아들이 5살, 둘째 아들이 3살이었습니다. 저는 재혼은 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수제 소리를 들었던 남편을 닮았던 아이들은 공부머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시험만 보면 매일 100점을 받아오고 무슨 대회만 나가면 상을 받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저에게 아주 큰 자랑거리였죠. 물론 아이들이 커가면서 남편의 빈자리는 아주 커졌습니다. 작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훌쩍 커서 수염도 자라고 목소리도 변성기가 거치는데 그 과정을 보살펴줄 아빠가 없으니 힘들어하더군요. 제가 하던 음식점 단골 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지만 그것도 결국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더군요. 제 나이 40살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첫째가 얼굴에 상처를 달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교복이 더러웠고 하루는 가방도 잃어버리고 오더군요. 남자아이라서 다른 반 아이들과 싸우는 건가 싶어 아들을 잡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줘야지. 아,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크게 가슴속에 박히던지 도망치듯 자기 방으로 들어간 첫째를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장사 손해볼 걸 생각하고 첫째 아들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아들의 담임에게 촌지도 좀 찔러주고 아들의 학교 생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교 1등은 아니지만 10등 안에는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사춘기가 시작하는 나이라 그런지 더 이상 성적표나 시험지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듣는 중에 아들이 반 학생들 중에서 악질은 학생에게 찍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알았는데 반에서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양아치 같은 놈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괴롭히더군요. 이상한 말이요? 무슨 말이요? 아버님 되시는 분이 바람나서 가족들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하더군요. 어머, 무슨 그런 헛소문이. 애들 아빠가 애들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일찍 떠났어요. 바람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애들 아빠가 애들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디서 그런 헛소문이 돌았을까요? 아이고, 어머니 알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시는 그런 헛소문 안 돌게 단속하겠습니다. 정말 어디서 그런 헛소문이 돌았는지 당장이라도 그 소문을 냈다는 아이를 찾아가 멱살이라도 쥐고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담임은 본인이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웃더군요. 그럼 오기 전에 해결했었어야지 하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꾹 눌러 참고 혹시나 해서 더 챙겨간 돈봉투 하나를 더 찔러주었습니다. 좋다고 입이 찢어져라 웃는 담임에게 몇 번의 다짐을 더 받아내고 저는 교무실을 나왔었죠. 교무실 앞에는 첫째 아들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별일이 없었는지 교복도 깨끗했고 가방도 들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나와 아들 품에 간식거리를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알아서 미안해. 어디서 그런 헛소문이 돌았는지. 너희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돌았을까? 제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곧이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꽉 안아주고 등을 다독여줬죠.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눈물을 흘리다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하더군요. 그날 심한 말해서 죄송해요. 저는 그런 첫째를 더 꽉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세 가족은 이른 저녁을 먹고 거실에 나란히 누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학교에서 반 아이들과 싸웠던 이야기, 둘째 학교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 각자의 담임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 평소 저녁에는 뭘 하고 있는지, 엄마가 다른 집 엄마들처럼 집에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했었죠. 그때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아이들과 집에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쓰기 시작했죠. 둘째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다른 음식점도 차려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제비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어 팔며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습니다. 물론 모든 가게가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게는 잘 안 되기도 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도 쑥쑥 커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명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붙었어요! 저 붙었어요! 제 나이 43살, 당당하게 법대에 붙은 첫째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그날 아들이 대학에 붙은 기념으로 가게 앞에 플랜카드도 걸고 그 주는 돈도 받지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첫째 아들의 대학 합격을 모두 축하해 주었죠. 둘째 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년 뒤에 떡하니 형과 같은 대학에 합격해 저희 모두를 놀라게 해주었죠. 저는 두 아이들이 합격한 대학이 있는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각자의 꿈을 향해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밀어줬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큰아들은 검사가 됐고 작은 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그만 쉬라고 말하며 가게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아이들이 고마워 바로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일만 하던 제가 집에만 있으려니 재미가 없더군요. 아이들도 일이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니 텅 빈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여간 외로운 게 아니더군요. 아무리 좋은 곳을 돌아다녀도 장사하던 때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이 57살, 저는 아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음식점을 하나 차렸죠. 그 음식점이 지금 제가 운영하는 가게들의 본점이 됐고요. 아이들은 고향에까지 내려와 음식점을 다시 시작하는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돈을 벌고 있고 저랑 둘째가 어련히 알아서 모실까요? 왜 힘든 장사를 여기까지 와서 하려고 하세요? 그래 엄마,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손에 물 묻혀가며 힘든 음식 장사하려고 그래? 나랑 형이랑 셋이서 오순도순 살자, 응? 한참 바쁠 아이들이 쉬어야 하는 주말마다 와서 가게 접고 다시 올라오라고 성화였지만 저는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가게가 아주 재미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오랜만에 활기가 돋았습니다. 됐다.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건 나한테 안 맞아. 한평생 장사를 해왔던 내가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나는 이게 재미있으니 너희는 내 걱정 말고 너희 걱정이나 해라. 언제까지 엄마랑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게 엄마가 걱정되면 얼른 결혼해. 다른 집 아들 딸은 벌써 제 짝 찾아서 결혼하던데 너희는 어쩜 소식도 없니? 결국 아이들은 제 고집을 꺾지 못했고 힘들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바로 연락하고 일을 그만두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고향에서 한참 바쁘게 장사를 하며 자리를 잡아갈 쯤 첫째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참한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평소 존경하던 검사님의 막내딸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아들이 존경하던 검사님이 은퇴식을 했는데 거기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인사드려요. 우리 어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들은 저와 인사를 하고 바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물 흐르듯이 상견례가 진행되고 결혼식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혔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드님 칭찬을 했는지 아세요? 똘똘한 신입이 들어왔다고 어찌나 이야기를 하든지 은퇴식에서도 그렇게 저희 앞에서 칭찬을 하든지 이렇게 될 운명이라 그랬나 봐요. 아니에요. 애들이 알아서 컸지 제가 얼마나 했겠어요.
저야말로 저희 아들을 그렇게 잘 챙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리니 부끄럽네요. 우리 사위가 누굴 닮아 이렇게 겸손할까 했는데 다 사돈을 닮아 그런 거였군요. 화기애애한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첫째 아들을 불러 집 문서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해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가야지. 이건 그동안 엄마가 너희 주려고 돈 모아서 산 집이다. 사실 그 전부터 주고 싶었는데 너희가 거부할까봐 주지 못했어. 너 일하는 곳에서 가깝고 가장 좋은 곳으로 샀었다. 명의는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 살다가 넘겨줄까? 아니면 지금 바로 가져갈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으로 사신 건데 저희가 그냥 받을 수는 없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어머니께 사갈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다. 가져가라. 아주 말은 청산유수구나. 첫째는 제 말에 하하 웃었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생기면 항상 돈이 부족할 거야. 이건 엄마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거니까 가져가렴. 너도 아기 낳으면 이런 엄마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결국 알겠다고 말했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아들에게 집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혼인신고도 전에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첫째 아들이 선생님으로 따르던 검사님의 막내딸이다 보니 저희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도 하고 며느리가 가지고 싶다는 게 있으면 모두 해주라고 첫째 몫으로 모아놨던 결혼자금이든 통장도 쥐어줬죠. 그동안 장사가 잘 되면서 첫째와 둘째 줄 집도 살 수 있었고 결혼 자금까지 따로 모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준 집으로 들어간 첫날 첫째는 어머니께서 주신 집이니 자주자주 놀러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 집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주신 거니까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명의는 바뀌었지만 어머니 집인 거 똑같으니까요. 아시겠죠? 첫째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냉큼 와서 안기는 아들을 얼러주며 같이 들어온 작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이 복스러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둘째와는 병원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둘째가 본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 합격 후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잘 따르던 교수님을 따라 나와 그분이 세운 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갔거든요. 작은 며느리가 바로 그 교수님의 장녀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그렇게 짝을 잘 찾아오는지 저는 괜히 뿌듯한 마음으로 둘째에게도 상견례 후 둘째 직장 근처로 잡아놨던 집과 결혼식 자금이 든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괜찮아요. 나도 모아놓은 돈 있어요. 됐다. 너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은 나중에 더 큰일 생길 때 쓰고 이건 지금 받아둬. 너희 형도 엄마가 집이랑 모은 돈 줬다.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서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엄마가 너희 생각해서 모은 돈이야.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쓰고 이걸로 부족하면 그때 너희가 모은 돈 써도 되는 거니까 가져가서 쓰거라. 엄마 기억 속에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데 벌써 자기 짝 찾아 결혼한다고 하니 너무 대견하더구나. 이건 그런 엄마 마음이라 생각하고 가져가. 그렇게 둘째도 무사히 결혼을 마쳤습니다. 집안의 경사가 끝나고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일로 바빠져서 얼굴 보는 게 쉽지 않았죠. 명절이라고 아이들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가게가 바빠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에 쉬는 게 전부였으니 아이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점심만 먹이고 보냈습니다. 잘 먹는 음식들이 있으면 미리 봐뒀다가 그릇에 싸서 챙겨 보냈습니다.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며느리들이랑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도 바쁘다고 전화도 하지 않았고요. 많아봐야 1년에 3번 정도 보는 게 전부였죠.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먼저 떠난 남편 제사 때 한 번. 제사도 며느리를 불러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장 보고 음식 만드는 것까지 모두 저 혼자 했습니다. 말이 제사지 그냥 그날 하루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굳이 아이들을 부르지도 않았고 며느리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꼬박꼬박 아이들이랑 며느리들이 왔고 저는 외롭지 않게 남편의 제사를 치를 수 있었죠. 혹시나 이 제사가 부담될까봐 저는 아이들과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 죽거든 이런 제사는 안 해도 된다. 나야 내 마음 편하고 싶어서 먼저 간 남편 못해준 밥이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하는 거지.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어. 에이, 엄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 그건 엄마 마음이고 나랑 형은 다를 수 있잖아. 엄마가 아버지 제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엄마 제사할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 마음대로 아버지 제사하시는 거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희 마음대로 어머니 아버지 제사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시면 저희 집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죠. 물론 며느리들 마음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제 아이들의 말만이라도 고마웠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 한마디로 미웠다가 또 말 한마디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거죠.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첫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첫 손자였죠. 게다가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였으니 엄청 귀한 손자였죠. 첫 손주를 품에 안은 날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행여나 큰며느리가 불편할까봐 3, 7일이 지나서야 손주를 볼 수 있었죠. 아이고,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코도 오똑하고 눈도 왕사탕처럼 크다니? 저를 닮았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기를 보다가 웃으며 대꾸하는 첫째의 등을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없다는 게 이상한 소문으로 와전되어서 고생하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됐다는 사실에 주책맞게 눈물이 나더군요. 어머니 우세요? 깜짝 놀라 물어보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며 옷소매로 대충 눈물을 닦고 준비해간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끝끝내 거부했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주는 거라고 받으라고 했죠.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아기 낳느라 고생한 내 큰며느리한테 주는 거니까 얼른 가져다 줘. 아니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우리도 돈 있어요. 이런 데 쓰지 말고 어머니 가게 관리하시는데 더 보태 쓰세요. 그럴 돈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얼른 우리 큰며느리한테 줘. 용돈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대로 첫째에게 돈 봉투를 쥐어주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아들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얼른 건물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 길에 큰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니, 남편 통해서 용돈 잘 받았어요.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돈이야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아범 몰래 용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알겠니?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정확히 2년 뒤 작은 며느리가 손녀를 낳을 때도 저는 큰 며느리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돈을 줬습니다. 워낙 쟁쟁한 사돈댁이라서 제가 준 돈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였죠. 어느 날 첫째가 밤늦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아들을 반기다가 한껏 굳어있는 얼굴에 큰일이라도 있나 싶어 얼른 집에 데리고 들어와 앉히고는 배불리 밥을 먹였습니다. 밥을 다 먹은 큰아들 앞에 마주보고 앉아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어머니,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이상한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하더군요. 사돈댁에 돈까지 모두 끌어다 쓰고 거기에 더해서 사채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일이 바빠 한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겨우 쉬는 날이 생겨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상한 남자들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이었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채부터 갚고 이혼은 그 후에 생각하려고 해요. 진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어머니께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나이 먹고 장사하시면서 고생스럽게 돈 버는 어머님께 돈 이야기를 하다니. 그게 뭐가 부끄럽고 창피해. 힘들면 기대라고 가족이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집 대출 받을 필요 없다. 사채는 내가 갚아주마.
그러니 가정도 있는 남자가 그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 아니다. 가장이 어깨에 힘을 주고 버텨야지. 이런 일 때문에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혹시 몰라 아이들을 위해 틈틈이 모아놔도 통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더 필요하면 말해라. 괜히 이런 걸로 기죽지 말고. 큰 며느리랑 살지 안 살지는 너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지우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건 마음에 묻고 살아봐. 알겠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제가 준 돈으로 급한 사채를 해결하고 본인의 통장에서 조금씩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사태를 막았다고 합니다. 큰 며느리와는 이혼을 한 해 만에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지우를 위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후에 며느리와 함께 첫째가 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먼저 보내고 저를 앉히더니 종이 하나를 꺼내 내밀더군요. 어머니, 이거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아이고 됐다. 너희 준 건 나 죽을 때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서 그동안 모은 너희 거야. 그걸 조금 일찍 준 거고 나는 돌려받을 생각 없다. 그러니까 더더욱 드려야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돈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이건 집사람이랑도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다짐이 담긴 차용증이에요. 받아주세요.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차용증을 제게 주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차용증에 적힌 아들과 며느리의 사인을 가만히 내려보다 보다가 아이들이 준 집문서와 함께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큰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몰래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큰며느리의 핑계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손주 학원비부터 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였죠. 저는 더 캐묻지 않고 그냥 필요하다는 금액을 큰며느리 통장으로 이체해줬고요. 그때쯤 제가 운영하던 가게가 잘 되어서 2호점, 3호점을 낼 때였고 인건비부터 해서 식재료, 월세 등을 다 빼도 제가 벌어가는 돈이 월에 4, 5천원 됐기 때문에 큰 며느리가 요구하는 돈은 해줄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첫째 아들 내외의 일이 어느 정도 수습될 때쯤 작은 며느리가 둘째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울며 불며 저를 붙잡고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오빠랑 저랑 하늘이랑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늘이는 손녀의 이름이었죠. 둘째나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 손녀 이름까지 나오자 무슨 일인가 싶어 다급히 물어봤습니다. 들어보니 아들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사돈댁이 최근 2달 사이에 병원을 주상복합 아파트로 확장 이전을 했는데 이전한 곳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라고 하더군요. 건물주가 어떤 사람과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건물주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건물주의 부동산에 압류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 부동산 중에 하나가 병원이 들어간 주상복합 상가 2층이고요. 어머니, 저희 진짜 어떻게 해요? 우는 둘째 며느리를 달래서 돌려보내고 저는 지갑에서 김 변호사 명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5일은 와서 점심을 먹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제 음식 솜씨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같다고 말하는 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김 변호사가 안쓰러워 메뉴에도 없는 음식도 이것저것 해주고는 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자기 때문에 괜히 고생하신다고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달라고 준 명함이 생각났거든요. 명함을 찾은 저는 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 바빠요? 네,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저는 김 변호사에게 둘째 며느리가 해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참을 생각을 하다 저에게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건물주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걸 지급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부동산 압류를 신청한 거네요. 아마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부동산이 처리되면 채권자가 돈을 받고 남은 돈이 전세금으로 지급되는 걸 거고요. 그게 얼마가 될지는 경매 낙찰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손해를 보더라도 병원 측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주상복합이니까 건물이 통째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호실만 구매할 수 있어요. 사장님 말씀 듣기에는 대형 병원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확장 이전을 해서 또 병원을 옮기는 건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차라리 돈을 더 쓰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그 호실을 낙찰받고 마음 편하게 병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불쑥 전화했는데 자세히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김 변호사, 내가 또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은 저는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경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둘째가 일하는 것도 불안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둘째에게 주기 위해 모아놨던 돈과 본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첫 경매가 시작됐더군요. 만약 이 경매에서 다른 사람에게 병원에 있는 호실이 낙찰이 되면 저는 마련한 돈을 그냥 둘째에게 주고 병원을 독립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경매가 치러진 다음 날 찾아보니 다행히 낙찰받은 사람이 없더군요.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건물이라 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에 20% 정도 낮아진 가격으로 두 번째 경매가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어서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2차 경매가 시작하는 날,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 경매를 하겠다는 제가 걱정된 김 변호사는 자기 점심시간까지 양보하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경매 관련해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김 변호사. 다음에 가게 들리면 내가 맛있는 김치찌개 해줄게요. 김 변호사는 계란 후라이도 해주라고 말하며 경매 사이트에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적어 보내주더군요. 김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정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낙찰 받자마자 둘째를 불러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다행히 내가 낙찰 받았단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일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사돈 어른께는 엄마가 낙찰 받았다는 건 말씀드리지 말고 아는 사람이 낙찰 받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드려. 알았지? 혹여나 사돈 댁에서 부채감을 느낄까봐 덧붙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진짜 나 엄마한테 잘할게. 엄마가 가게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내가 꼭 갚을게요. 진짜 고마워요, 엄마. 둘째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얼굴에 살이 쏙 빠져 보는 제가 다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런 둘째의 등을 토닥여주고 말했죠. 대출은 걱정하지 마렴. 이 건물은 정리 좀 되고 대출도 정리되면 엄마가 너한테 넘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둘째는 끝까지 괜찮다고 안 줘도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꼭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큰 사건들이 마무리가 될 즈음 제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어느 때는 중심을 잃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어느 날은 구토를 했습니다. 구토를 한 날 저는 바로 둘째에게 전화를 했고 둘째는 저를 큰 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을 시켰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많은 검사를 받는 동안 첫째도 왔습니다. 둘 다 땀을 뻘뻘 흘리며 조급해하는 게 정말 큰 병이라도 걸렸나 싶었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더군요.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이요? 예, 수술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 많이 호전됩니다. 혹시나 움직이던 중에 어지럽거나 하시면 바로 등을 기대고 앉으시거나 누울 수 있다면 눕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의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게 일도 이제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의사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불안하니 가게는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말도 했고요. 자신들이 모시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아이들의 설득에 결국 알겠다고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바쁜 와중에도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계속 거절하며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게를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점과 2, 3호점을 그대로 하고 싶다는 직원들이 있어서 권리금을 받고 레시피와 가게를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그 사이사이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었지만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직원들이 대처를 잘해줘서 예상보다 빠르게 가게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넘기고 받은 권리금으로 가게를 담보로 잡았던 대출을 갚았죠.
대출 갚고 남은 돈으로 병원 근처에 있는 원룸을 전세로 잡아 짐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큰 며느리에게 생활비가 없다며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를 넘긴 그날도 큰 며느리가 말한 돈을 보내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큰애야, 돈 보냈다. 아범에게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가게를 정리해서 더 이상 돈 보내주는 건 어려울 것 같구나.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는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지만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돈 들어갈 곳도 많을 텐데 돈 나올 곳이 없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괜히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나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에도 몇 번 큰며느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일하느라 바쁘다고 하며 연결이 되더라도 금방 끊어버리고 받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가게 정리를 끝내고 곧바로 살고 있던 집도 정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집이라 그런지 부동산에서 많이 보러 나오더군요. 집을 넘긴 그날 첫째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제 집으로 가요. 집사람 어머니 생신이라고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첫째 말대로 정말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제 생일상을 아주 푸짐하게 차려놨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식사 아직이죠? 오셔서 저녁 드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아이고, 이 무슨 진수성찬이냐. 너희가 너무 고생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니 오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맞아요, 어머님. 게다가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신데 이 정도는 해야 어디 가서 자랑도 하시고 그러시죠. 둘이서 사이좋게 음식을 하고 있었는지 앞치마까지 입고 웃고 있는 게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귀한 며느리 손에 물을 묻히는 게 미안했거든요. 첫째와 둘째도 어서 들어오라며 저를 주방 식탁으로 안내하더군요. 어머니, 얼른 드셔보세요. 아이들의 권유로 이것저것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자 첫째는 중요한 일이 있다며 다시 나갔고 둘째는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려고 했는데 둘째가 그냥 쉬고 계시라고 해서 나온 김에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죠.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주방에서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설거지하려 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마 제가 둘째와 함께 마트로 갔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 말들도 했겠죠. 형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웃고 있느라 얼굴에 경련 날 뻔했어요. 얼굴에 경련은 둘째치고 나는 손님이 오시면 음식 냄새 뵌 것 같아. 형님, 음식 냄새는 무슨 음식 냄새예요. 그거 다 사오신 거잖아요. 아니다. 와서 데운다고 이것저것 돌리고 그랬으니까 냄새 나긴 하겠네요. 뭐래? 그러는 동서는 오늘 왜 늦게 왔어? 빨리 와서 같이 하자고 했잖아. 제가 좀 바쁘잖아요. 그건 됐고 어머님 누가 모셔요? 말 돌리기는. 모시긴 뭘 모셔? 나 요양원 알아볼 거야. 동서도 좀 알아봐. 동서 아버지 병원 하신다며. 어디 요양원 아는 곳 없어? 에이, 요양원이요? 병원이랑 요양원이랑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어디 산골에 있는 요양원은 노인네들 묶어놓고 돌본다고 하던데. 거기로 어머니 보내버릴까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근데 정말 그런 곳이 있긴 있어? 저도 들은 거예요. 그런 곳 있으면 딱이긴 하겠네요. 안 그래요? 거기는 면회도 안 되는 곳이라서 매주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한번 알아볼까요? 거기 아니더라도 면회 안 되는 곳을 한번 알아봐. 내 남편이나 서방님이나 효자들이라서 면회 가능한 곳이면 매주 가자고 할걸? 돈 없는 노인네 모시는 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하여튼 효놈들, 지들 엄마면 지들이 모셔야지. 왜 와이프들을 괴롭힐까요? 저 그럼 진짜 요양원 알아봐요.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 설득은 형님이 하셔야 해요. 아무리 설거지 중이라고 해도 조용한 집안이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느라 그런지 잘 들리더군요. 여러분, 어쩜 사람이라는 것들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취급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저 두 년의 머리카락을 쥐고 흔들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눌러 참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셔요? 때마침 둘째가 마트에 다녀온 둘째 아들이 들어오며 제가 물어보더군요. 저는 일단 며느리들의 대화는 못 들은 척하며 방금 화장실에 나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와 둘째의 목소리가 들리자 당연히 며느리들도 대화를 멈췄고요. 저는 둘째 아들이 주는 주스를 다 마시고 식탁에 내려놓으며 제가 들고 온 가방과 겉옷을 찾았습니다. 사실 첫째 아들의 권유로 한 일주일 정도는 여기서 지내다가 구원집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저 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여기서는 지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큰애랑 작은애랑 오늘 고생 많았다. 나는 이제 그만 일어나 보련다. 아니 어머님 어딜 가신다고 그러세요? 큰며느리가 한껏 당황해서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 물음에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마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를 지겠니? 병원 가까운 곳으로 집 알아봤다. 거기 들어가기로 이야기 끝났고 이미 짐도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나올 필요 없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방을 챙겨 첫째 집을 나왔습니다. 둘째가 데려다 드리겠다고 따라 나왔지만 저는 그런 둘째를 돌려보내고 혼자 택시를 타고 전셋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보다가 저는 요양원에 집어넣으려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던 고약한 며느리들을 어떻게 골탕 먹을까 하다가 첫째와 둘째에게 집 주소와 함께 내일 저녁 일 끝나고 집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선 아이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니야, 엄마 우리는 아니야. 형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는데 설마 내가 그런 곳에 보내겠어? 저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거였으면 왜 여기까지 오시겠겠어요? 아픈 어머니를 그런 곳에 모실 리가 없잖아요. 너희들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면 됐다. 나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그 고얀 것들한테 복수를 해야겠어. 저는 첫째와 둘째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들은 내용들을 모두 말했고 지금 집 명의가 제 것인 것과 첫째 며느리에게 돈을 입금했던 내역들도 이야기했죠. 김 변호사는 제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으니 언제든지 퇴고 명령을 내려도 되고 병원이 있는 것도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퇴실시켜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대로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빼라고 하면 빼야 한다고 하더군요. 첫째와 둘째 역시도 저를 요양원에 넣을 거라고 깔깔거리던 며느리들과는 함께 살지 못한다고 이혼을 할 거라고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며느리들 역시 부양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먼저 병원에 호실을 비워달라는 압박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빼달라는 게 어디 있냐며 새로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게 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큰며느리에게도 그동안 생활비, 학원비 등으로 쓰겠다고 빌려달라고 했던 돈이 정말 거기에 쓰였는지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핑계를 대며 빌려갔던 돈이 정말 그곳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요. 그 뒤로 제 핸드폰에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와 작은며느리, 큰며느리 집안과 작은며느리 집안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죠.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맞아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지금 저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대뜸 집에 찾아와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지는 두 며느리를 보니 머리가 아프더군요. 한숨을 내쉬면서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는 너희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니? 어떻게... 아니 어머니... 그건 장난으로 농담으로 웃고 떠들려고 한 말이었죠. 됐다. 설마 내가 너희한테 나 모시라고 하겠니? 돈 없는 늙은이 모실 필요 없다. 이제부터 내가 번 돈으로 살 거니까 첫째 너는 내가 준 돈 모두 뱉어내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손주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었어요. 아니, 이미 난 마음 굳혔다. 큰애 네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쓰겠다고 하는 용도 외에 쓰게 되면 그거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나는 그 돈 꼭 받아서 돈 없는 노인네 말고 돈 많은 노인네 할 거다. 그리고 작은애, 너도 똑같아. 사돈에게 병원 빼라고 전해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빠 병원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빼라고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너야말로 너희 마음대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니?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법 있냐? 그리고 그 병원이 있는 자리에 내가 그동안 피와 땀을 흘려 번 돈으로 산 정당한 내 공간이다. 거기에 내가 병원을 넣든 뭘 넣든 내 마음 아니니?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돈병원 가만히 뒀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취급당하는데 왜 내가 마음을 곱게 써야 하니? 됐다. 나는 이제 너희를 내 며느리 취급 안 할 거니까 썩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저는 그 말을 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며느리들이 시끄럽게 저를 불렀지만 그대로 뒀습니다. 지금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다시 담을 수 있겠어요? 괜히 좋은 마음으로 며느리들한테 잘한 거였는데 그 마음이 배신당하니 서글프기만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모든 권한을 김 변호사에게 넘기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말 큰 며느님께서 사장님이 주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주식으로 돈이란 돈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주식을 시작하다니. 주식 때문에 이혼을 한 해 만에 해놓고 또 주식을 사? 아주 머리가 꽃밭인가 보군. 작은 며느리 쪽은요? 병원에는 이번 연도 안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길 수는 없을 거예요. 사장님 말씀대로 병원에서 나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사 비용은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 김 변호사.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조금만 더 고생해줘요. 첫째와 둘째는 그 둘과 이혼한다고 김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어차피 집은 제가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혼인신고 전 증여한 재산이라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첫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큰며느리의 주식 투자 때문에 모아놓은 돈까지 없어져서 분할할 것도 없고, 둘째의 경우에도 병원을 이전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모두 병원에 이전해 쓰라고 사돈댁에 드렸기 때문에 나눌 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 재산이라고 해봤자 차가 전부고 차도 얼마 하지 않은 차라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하더군요. 손주들에 대한 양육권이 문제였는데 그건 손주들의 의견도 이혼 조정을 통해 물어봐야 하는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 역시 손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으니 양육권 부분은 이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대충 상황을 정리할 즈음 제가 사는 집 앞으로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엉엉 울면서 동네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길래 마지막으로 변명이라도 들어볼 생각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신발장에 신발을 벗고는 제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며 빌더군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더 이상 돈도 못 준다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런 못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진짜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장난으로 한 말이었어요. 저는 요양원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장난으로 꺼낸 말인데 통수가 진짜 찾아본다고 한 거예요. 아니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먼저 말 꺼냈잖아요. 그동안 어머니 돈 다 쓰면서 이제 와 돈 없다고 요양원 이야기 먼저 꺼낸 사람도 형님이잖아요. 어머님, 요양원 이야기 먼저 꺼내고 형님이에요. 저는 그냥 맞장구 친 거예요. 어머니께서 형님 도와주신다고 돈 많이 빌려주셨으면서 저희 아버지 병원 힘들다고 하는데도 안 도와주셔서 제가 괜히 못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니 듣자 하니까 이게 배추면 다 말인 줄 알아? 이러면서 제 앞에서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쥐고 흔들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콧방귀를 뀌고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아무것도 멈춰줄 생각 없다. 이혼 문제도 너희 부부들 문제지 나와는 관계없어. 내가 그날 너희들 대화 소리를 안 들었으면 난 지금도 우리 며느리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버린 이상 더는 예전처럼 지내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무슨 상관이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 큰애 너는 나한테 핑계대서 가져간 돈 다시 가져올 생각하고, 작은애 너는 사돈께 병원 빼라고 해라. 이젠 내 집에서 나가! 저는 그렇게 말했고 며느리들은 제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라고 빌었죠. 저는 시끄럽게 구는 며느리들을 끌어내기 위해 첫째와 둘째에게 연락을 했고 곧이어 아이들이 와서 며느리들을 끌어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며느리들이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울고 문을 두드려서 경찰들을 불렀죠. 경찰들도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봤는데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자 남의 집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안 된다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더군요. 그날 저녁 바로 첫째 사부인과 둘째 사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부부 사이에 아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혼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사돈께서 속상하신 일이 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번 한 번만 사돈께서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저희 애에게 빌려주신 돈은 저희 쪽에서 어떻게든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만 화 풀어주세요. 아니요, 저는 용서할 마음 없습니다. 처음에 큰애가 이상한 주식을 해서 사채에 손을 썼을 때도 저는 이혼 생각을 하는 첫째를 말렸습니다. 게다가 사채빚까지 갚아줬죠. 그건 첫째 부부 사이에 있던 제 손주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돈을 보내달라는 큰애에게 어떤 말도 붙이지 않고 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제 호의가 그런 식으로 짓밟힌 거 저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할 말 없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첫째 사부인과 전화를 끝내자마자 둘째 사돈에게도 전화가 오더군요. 사돈, 내용은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병원은 거느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의 말 듣기로는 자기가 그냥 끌려갔다고 하더군요. 물론 자기 형님이라고 말리기보다는 동조한 건 저희 애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을 빼라고 하면 저희 병원에 있는 다른 직원들은 또 직장에 옮겨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공과 사는 구분을 해주세요. 사돈,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사돈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저보다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 형님이 그랬다고 해서 말리지 못하면 동조라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조하는 것도 요양원에 찾아보겠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직원들 이야기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자리 빠지면 저희 둘째가 그곳에서 개원할 겁니다. 그 직원들 그대로 저희 아들이 인수하면 되겠군요. 저희 김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 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바로 전세금과 함께 이사 비용도 이체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빼세요. 공사를 구분하라고 하셨죠? 제가 그동안 사돈이라서 사적인 마음으로 아무 말 없이 병원 사용하게 해드렸지만 이제 이혼하면 사돈도 아닌데 제가 왜 사적인 마음으로 잘해드리겠어요? 이제 공적인 마음으로 어서 병원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며느리들에 이어 그 부모에게까지 싫은 소리 가득한 전화를 받았지만 저는 꿋꿋이 저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서 이 일들을 정리하고 글을 적고 싶었지만 한 번씩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잡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지 않도록 응원 한 번씩 부탁드려요. 글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